네, 반사 능력에 이어서 여기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것을 교재 없지만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우리 앞서 동기 정서할 때 동기 이론 중에 본능 이론이란 게 있었어요. 거기 여러분 이 프린트물 또는 교재 보시면 고정행위 패턴이란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정행위 패턴이 뭔지 소개하지 않았고 여기서도 고정행위 패턴 자체를 소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뭐 총알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성향, 아까 앞서 뭐그 얼굴을 선호하는 성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얼굴을 선호하는 성향이라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은 행동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장전된 총알에 해당하는 행동이 이런 반사 말고도 학자들이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반사, 고정행위 패턴 이렇게 이름이 있냐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전된 총알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한 종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행동들이 이게 분명히 특성이 달라서 분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분류를 하게 된 것이 반사, 반응, 그리고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분류한 또 다른 그룹의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타고난 행동이 바로 동기 이론 중에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하지 할 때 그 동기 이론 중에 바로 본능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넣어본 거, 동기, 우린 지금 발달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동기 이론 중에 본능 이론이란 것이 결국 장전된 총알과 관련된 장전된 총알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그런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타고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죠? 더 많은 능력을 타고난다라는 예로 아까 얼굴에 반응하는 것도 봤지만 단서도 봤지만 바로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제가 소개하려고 넣어본 겁니다. 자, 그리고 행동 발달. 아까 신체 발달, 운동 발달 보고 있는데 지금 반사나 고정행위 패턴은 그냥 뭐 운동 발달하고 관련되겠죠. 근데 이러한 운동, 행동 발달이 일반적인 경향성이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영유아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 보니까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여기는 밑자는 이게 꼬리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꼬리라는 말을 붙였는데 우리의 경우에 머리에서 발 쪽으로 머리에서 꼬리 쪽으로 그런 행동 발달이 쭉 일어나더라는 거. 중심에서 말단 쪽으로 그래서 이제 말단이라는 거 했는데 이 말단은 뭐 다리 쪽, 꼬리 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을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우리 뇌도 이렇게 호두처럼 두 쪽이다 했을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이 뇌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몸을 봐서도 그렇고 이 정중간, 네, 정중앙, 중앙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 결국 이 손이나 발이나 이 머리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말단 즉 디스탈을 번역한 것인데 이 디스탈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야. 이 정중앙에서 이 가장자리 쪽이란 뜻이야. 그래서 운동 발달도 이 중심 부위에서 프락시말 즉 가장 중앙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영유아기와 관련해서 언어 발달입니다. 언어 발달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아이들은 놀랄 만한 속도로 언어를 배운다. 그리고 둘째, 아이들이 말하기를 배울 때 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잘못도 보통 문법 규칙에 따르다가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셋째,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서 능동적인 숙달보다는 수동적인 숙달이 더 빠르더라.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이것만 봐서는 좀 안 다가오죠. 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언어 발달 관련해서도 교재 좀 살펴보면은 330쪽에 330쪽에 언어 발달이라고 해서 반갈로 2번 나오고 있죠. 거기에 보시면 자, 언어 발달이라는 그 소제목 하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언어 발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아이들은 놀랄 만한 속도로 언어를 배운다. 어, 평균적으로 1세 영아는 10개 정도의 의위를 갖는데
4세 정도 되면 1만 개까지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뭐 몇 세 때 몇 개까지는 뭐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는. 그런데 4세 정도 된다는 게 제가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4세 정도 되면은 타인의 마음, 소위 타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뭘 원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겠는 그런 시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도 얘기했지만 바로 거울 유련이라고 얘기하는 그 얼굴을 인식하고 얼굴의 표정을 모방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공감까지도 무의식적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식적 수준의 그런 공감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거울 유련이다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했었는데 바로 4세 정도 되면은 이 거울 유련 그리고 거울 유련과 관련된 전전두 옆 전전두 피질이 이제 이제 서서히 이제 발달이 이제 뭐랄까요 드러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언어 발달이라는 것이 바로 금방 얘기한 거울 유런의 어떤 그런 기능 우리는 얼굴을 인식하고 모방하고 공감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울 유런을 봤지만 거기에만 거울 유런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울 유런이 결국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 인식 그리고 자기 자각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과 관련된다 보여지는데 그 거울 유런이 위치하는 부위가 전전두 옆 전전두 피지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4세 때 되면은 이게 언어가 급속도로 단어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대화 소통하는 것들이 거의 4세 되면은 언어는 거의 다 완성 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금 언어라는 측면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아까 거울 유런의 그런 공감, 모방,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 인식 그리고 자기 자각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 연관되어진다고 보여줄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제 4세부터입니다. 자, 둘째, 아이들이 말하기를 배울 때 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잘못도 보통 문법적 규칙에 따르다가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내용을 이제 보면은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더 읽어보면은 10개의 단어로 된 문장에서 만약에 10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단어들을 이렇게 저렇게 그 순서를 달리 하더라도 달리하는 경우에 그 10개를 가지고 배치를 달리할 수 있는 저 콤비네이션 숫자는 몇백만 개가 넘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배치를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들도 그랬었고 아이들은 그렇게 언어를 발달시키면서 서로 엄마 아빠랑 그죠? 소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굳이 문법적인 배열을 가지고 따지자면은 몇 개 정도만 문법에 은할 뿐이지 그 위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이후에 만들어낸 것이고 그죠? 우리 안에는 이러한 자연 언어라는 선천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먼저는 그죠? 가장 가깝게는 엄마, 아빠, 부모나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언어라는 행동을 점점 발달시켜 나가는데 그 발달 과정이 바로 어떻게 우리 앞서 배웠던 학습과 기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강화에 의해서 즉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서 이런 언어들이 이렇게 발달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어가 10개만 되더라도 수백만 가지가 있고 그 수백만 가지를 가지고 다 우리가 소통하면서 결국 도구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에서 강화되어지거나 또는 처벌되어지거나 그렇게 행동이 변화되어지는데 그중에 굳이 문법 규칙을 따지자면은 100만 개 중에서 몇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란 것이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떤 문명의 산물인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금 고려해 보자면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런 자연 언어 능력 플러스 그런 학습 중에서 바로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또 인한 강화의 산물로 그렇게 언어들을 애들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학습해서 그렇게 배우고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서 능동적인 숙달보다는 수동적인 숙달이 더 빠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 모든 언어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즉 표현 언어보다는 듣는 말에 대한 이해, 수용 언어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 즉 언어 학습, 언어 경험, 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민감기, 센시티브 피리어드가 있는데 뭐 그 센시티브 피리어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만큼 뭐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 외국어의 소위 뭐 실력은 뭐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 외국어를 배울 때 먼저 듣기, 즉 수용 언어부터 잘 되어지면은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그에 따라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듣기부터 잘해야지 말하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 여러분이나 저나 겪어왔던 그 시기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보여주는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지금 듣기부터 먼저 발달하고 말하기가 발달한다. 여기서도 언급되고 뒤에서도 교재에서 언급되는데 이제 우리가 제2외국어를 배운다 할 때도 이것이 듣기부터 되어져야지만이 그다음 이제 말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맥락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언어 발달의 세 가지 특성해서 첫째, 둘째, 셋째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말소리 구별.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봤을 때 능동적인 숙달, 즉 표현 언어, 말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숙달, 즉 듣고 이해하는 것, 수용 언어부터 더 잘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말소리 구별하는 겁니다. 출생 시의 영아는 인간 언어,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언어의 소리는 다 그것이 구별할 수 있는 그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타고나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어떤 언어에 노출되느냐가 바로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즉 말소리 6개월 동안에 빈번하게 노출된 그 언어와 관련된 소리는 더 전문적으로 즉 스페셜라이즈 되어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 이외의 언어에 있는 소리들은 구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 앞서 배웠던 가소성하고 관련되는 거. 물론 우리 발달과 관련해서 가소성 얘기할 때는 아까 뭐 오른손 쓰느냐 왼손 쓰느냐와 관련됐지만 하여튼 우리 개체 전체의 어떤 발달 차원에서 가소성 얘기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뇌와 관련해서도 보자면 언어 기능과 관련된 그런 뇌부위들이 6개월 동안에 어떤 소리에 빈번하게 노출됐냐에 의해서 가소성에 의해서 그 연결 패턴이 딱 거의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은 그 이전에 결정되기 이전에는 인간이 하는 언어에 담겨 있는 모든 그러한 소리들은 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6개월 동안 어떤 소리에 노출되냐에 따라 그 이후에는 다른 언어에 담겨 있는 소리들은 구별 못하게끔 그런 가소성에 의해서 그것이 딱 뭐랄까 자리를 잡는달까 세팅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다국어를 한다 하면은 출생해서 6개월 동안 그죠 여러 언어에 그냥 그 노출되는 빈도가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노출된다면은 걔는 그냥 뭐 몇 개국어를 그냥 제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예,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어는 말소리는 구별할 수 있으나 발음은 할 수 없다.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겁니다. 능동적 숙달과 수동적 숙달. 즉 표현 언어가 먼저냐 수용 언어가 먼저냐 그거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모든 영어는 옹알이 순서를 동일하게 거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교재를 좀 읽어보면 내용이 좀 구체적일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330쪽에 그 말소리 구별 아까 언어 발달 관리했던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태어났을 때 영아들은 인간 언어에서 나타나는 모든 대비되는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보인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 소위 의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자각할 수 없지만 그죠. 저는 다국어를 선천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6개월 내에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들 주변에서 말해지는 언어에 포함된 대비 소리들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331쪽에 두 번째 단락이 될 텐데 영어는 아까 2세까지라 했죠. 영어는 말소리를 구별할 수는 있으나 발음할 수 없으며
초기 옹알이, 울음, 웃음 등과 같은 소리에 의존하여 소통한다.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죠? 엄마가 민감하게, 또 엄마는 뭐 자연스럽게 그런, 그죠? 아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테고, 그때는 호르몬 상태나 몸의 신체 상태나 뇌의 상태 자체가 아기를 낳기 전과 다르게, 또는 아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 그런 영아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몸 상태나 생리적 상태나 뇌의 상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에 더 잘 반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초기에 보면 그냥 옹알옹알하고 그리고 울음, 웃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엄마랑 소통하죠.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때 보면 울음, 웃음, 옹알이 이런 것들과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정서를 담고 있는 거죠. 웃음, 울음, 옹알이가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만나서 이 교재를 읽고 여기 지금 텍스트화된 이 뭐 PPT 자료를 보면서 이 언어가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이 영아들이 우리처럼 엄마랑 소통하는 건 아니죠. 바로 울음, 웃음, 옹알이, 그 위에 뭐 표정, 이런 것들 가지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바로 뭐요? 정서, 예, 정서가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어를 하나하나 획득하면서 그 단어 속에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결국 그것이 뭐 인지적 내용이 될 테고, 또 그 단어 안에 정서적 내용을 가지고 바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정서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장 다시 계속 읽어보면은 331쪽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입니다. 4, 6개월 사이에는 말소리를 옹알거리기 시작한다. 듣게 되는 말소리 언어와는 관계없이, 그 이제 내가 영어에 노출되느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뭐 미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할 것 없이 내가 어느 말에 노출되는 건 관계없이 모든 영화들은 동일한 옹알이 순서를 거친다. 그 옹알이 옹알옹알 하는 것이, 그죠? 뭔가 소리를 내는 것이, 그것이 아이들 간에 나타난 시기나 그 내는 소리들이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바로 이 뭐요? 선천적으로 장전된 총알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인 거죠. 심지어 자,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것이 타고난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심지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아, 태어났는데 이제 청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흔히 이제 뭐 청각 장애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 아이들도 전혀 듣지 못한 옹알이 소리를 내고, 그렇지 않은 정상 아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뭐요? 바로 선천적으로 장전된 총알과 같은 그러한 능력인 거죠. 이것이 결국은 엄마와 아빠와 상호작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작적 조건화 또는 도구적 조건화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강화받고, 바로 그 발음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시키고, 거기에 좋다 싫다라는 그런 정석가가 합쳐지면서 단어를 배우는 거. 그러다가 요즘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은 바로 발음하는 그것이 한글로는 기역, 니은에 뭐 받침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넣으면은 글자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문법 규칙으로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중에 일부만이 문법 규칙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되고,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문법 규칙에 맞는 글자를 가지고 쓰고 읽고 전문화된 그런 경우에 문자와 된 것을 읽는다든지 뭐 발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문법 규칙에 맞게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사실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문명의 산물인 거죠. 어떤 문법 규칙이라는 것은. 자, 지금 장전된 총알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관련해서 옹알이를 얘기를 하다가 쭉 다른 얘기를 좀 이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소리를 듣지 못한 영아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이런 점이 바로 옹알이가 듣는 소리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 뒤에 자연적인 언어 발달의 한 부분이라는 증거가 된다. 바로 자연적이라는 뜻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장전된 총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나 옹알이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아가 2살 이전에 아이가 옹알옹알 하면서 그 소리를 자기가 들을 때
우리가 영아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소리 내는 행동이 귀를 통해서 감각으로 피드백이 돼야지만이 그 옹알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결국은 정상적인 언어 발달로 간다라는 거. 자, 그러나 옹알이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옹알이가 늦게 나타나거나 옹알이가 멈추면 청각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해야 된다. 아까 청각 장애 같은 경우에도 옹알이 시작은 그리고 옹알이 하는 그런 구체적인 옹알이는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결국 옹알이가 엄마, 맘마 이런 식으로 이어지려면은 결국 그 자기가 내는 소리, 행동이 청각을 통해서 감각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앞서 동기와 관련해서 할 때 그런 얘기 제가 했나요? 감각 추구 경향성 해가지고 감각을 다 박탈시키니까 대학생들이 그죠? 아르바이트비보다 몇 배를 더 준다고 하는데도 다 도망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 개체 자체가 그죠?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자극에 대한 감각도 물론이지만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뭔가 출력해내는 결국 행동이 될 텐데 그것이 나에게 그죠? 자각하든 못하든 그것이 나에게 계속 감각으로 피드백 될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도 영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성인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심리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손짓을 할 때도 바로 제가 말하는 것은 귀로 그리고 말할 때 이 입주위 근육 그리고 목주위 성대 이 횡문근 그리고 이 손짓할 때 이 손의 이 움직임과 관련된 이 운동, 즉 근육과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뇌로 피드백 돼야지만이 제가 그 다음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손짓을 하면서도 이것이 그죠? 제가 말하는 것 관련된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만 나와서는 이것이 실시간으로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피드백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한 정상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거 지금 그 문장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언어 이정표입니다. 영아들은 10에서 12개월, 이제 한 살이 다 되어 가죠. 그때 첫 단어를 말한다. 아까 처음 언어 발달할 때 읽었던 그 문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리고 18개월 되면은 뭐 한 살 반이 되는 거죠.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2살쯤 되면은 이제 영아가 끝날 때쯤이죠. 아까 출생 후 2살이라 했으니까 24개월쯤 되면은 우유 더, 공 던져와 같은 두 단어 문장, 즉 전보식 말을 한다는 거. 여기는 뭐 우유를 더 줘 이런 식의 그죠? 뭐 기능어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죠. 그냥 단어만 던지는 거예요. 이렇더라도 충분히 소통이 되죠. 그 같은 맥락 속에 있으면 더더욱 이제 소통에 문제가 없을 텐데, 자, 이것도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만 문장식으로 넣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 가지고는 내용이 불충분한데 교재 331조 언어 이정표란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아들은 10에서 12개월 사이에 첫 단어를 말한다. 18개월 되면 5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수 있고 그 몇 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말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몇 배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 수용 언어, 듣는 것이 표현 언어보다 더 잘한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걸음마기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죠. 그러면 이제 뭐 돌 지나서 뭐 2살 이전에 이제 영아가 될 텐데 걸음마기의 유아들은 보통 동사를 배우기 전에 명사를 배우며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우선 배운다. 의자, 우유 이런 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견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서양화된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우리 교육제도 중에 아직도 뭐 적지 않은 부분이 그런 일본의 교육제도 우리 이과 문과 뭐 인문계 자연계 저희 때는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이과 문과라는 그런 어떤 제도랄까요? 그것도 일본의 교육제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일본의 교육제도는 독일의 교육제도를 빌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서양식의 어떤 그런 교육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사보다는 명사를 먼저 상대적으로 명사를 더 많이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 감각과 지각할 때 얘기했는데 동양의 경우에는 3인칭 입장, 즉 대상 입장에서 나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대상 입장에서 이 대상을 바라다 본다, 지각한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세한도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서양인들 같은, 소위 서양이라고 얘기하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1인칭 중심으로 자기가 주체고 나머지 타인이 되었던 뭐 다른 대상들은 다 객체란 이름으로 1인칭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말을 할 때도 영어 같은 경우에 I라는 그 주어를 항상 대문자로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을 명사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어. 즉 명사는 뭐 이 대상들이 다 독립돼 있죠. 명사라는 것이 어떤 독립된 대상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양의 문명이랄까요? 동양인들은 그때 제가 그 뭐 동양인들은 농사라는 그러한 생존 방식 때문에 그러한 지각에도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동양인들은 주로 형용사 동사를 먼저 배워요. 그리고 형용사 동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먼저 그렇게 우선시 되어져요. 결국 형용사 동사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대상과 나 사이에 서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것이 형용사 동사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서양은 고정된 형식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면은 동양은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떤 현상으로서 인식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나 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동양은 명사보다는 형용사 동사를 먼저 배워요. 근데 이 지금 여기 교재 읽어보시면 뒤에도 나온 내용 보시면 다 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 실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죠, 이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명사부터 먼저 배운다, 이거는 지금 여기 아마 이거 미국 아이들 겁니다. 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331쪽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331쪽 지금 읽고 있는 그 아랫부분에 새로 시작한 단락이 보시면 24개월 경에는 이제 2살 영아기가 이제 끝나갈 때중에죠. 출생해서 두 살까지라 했으니까 24개월 경에는 아이들이 우유 더 또는 공 던져와 같은 두 단어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런 말은 전보식 말이라고 하는데, 기능적인 형태소는 빠지고 대부분 내용어들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아까 단어가 10개만 되더라도 그 단어의 배치 순서를 즉 배치를 바꿀 수 있는, 즉 단어의 그런 배치를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뭐 몇백만 개가 된다고 했죠. 그만큼 많은데, 결국 많은데 그중에 문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몇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유 더 공 던져,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지금 기능어가 빠져 있어. 빠져 있는데 아이들은 뭐요? 이렇게 단어를 대상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자기의 그런 행동과 연결시켜서 내용어들만으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통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후에 이제 뭐 우리 그렇게 시스템화된 포멀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문법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문법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오히려 언어 발달하면서 문법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전에는 그죠, 그런 일 없이 소통을 했다. 그런 내용하고 이제 관계되는 얘기예요. 자, 얘기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초기에는 2살까지는 우유 더 공 던져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기능적인 형태는 빠지고 대부분의 내용어들만 있다고 하는데, 기능어와 내용어가 뭔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능어는 뭐고 내용어다. 자, 유아들은 내용어를 가지고 소통한다. 그것을 여기서는 전보식 말이라 한다. 우유 더, 공 던져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기능어는 빠져 있다 했는데 기능어와 내용어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어, 내용어란 용어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챕터, 언어와 사고와 관련된 챕터 그 부분 중에 나오는데 230쪽에 새로 시작하는 단락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품사에는 내용어와 기능어가 있다. 내용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이 있고
기능어에는 대명사, 전치사, 관사, 관계사 등이 있다. 내용어와 기능어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용어는 일반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기능어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즉 일반적 의미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장에서든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즉 내용어가 그렇고 기능어는 문장 안에서 내용어와 함께 짝지어질 때만 의미가 있지 기능어 자체로는 의미를 못 지닌다는 거. 뭐냐면은 문장에서 내용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 기능어예요. 그래서 문장이란 이들 내용어와 기능어가 어떤 규칙, 순서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 문장이고 그런 규칙들, 순서에 맞을 때 문법이 맞다고 하는데 바로 이 영아들 24개월 된 아이들은 지금 문법 규칙이 아직 배우지 못했으니까 공식적인 교육 상황에서 소위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언어를 배우지 못했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옹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선천적인 언어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장전된 총알 가지고 바로 가족들과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학습에서 배웠던 그런 조작적 조건이나 강화에 의해서 옹알옹 하다가 하다가 엄마가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강화를 주게 되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그 소리가 어떤 대상을 가르치는지 그런 내용어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뭐 더, 던져, 줘 뭐 이런 식의 그러한 또 소리가 어떠한 행동과 관련되어지는지 그렇게 내용어를 형성해서 전보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소위 문법이란 이름으로 배우게 되면은 기능어들이 이제 우유 뒤에다가 뭐 럴리라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그죠 조사를 넣고 더 줘라는지 동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는 거. 자, 331쪽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나머지 좀 더 읽겠습니다. 비록 내용어들로만 되어 있지만 두 단어 문장은 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언어의 통사 규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어순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 완전한 문법이 되려면은 아까 조금 전에 그 언어와 사고와 관련된 그 앞에 230쪽에서 봤듯이 완전한 문법이 되려면은 기능어 내용어들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그 기능어가 없더라도 이것이 소통에 있어서는 이제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어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말들이 즉 그 통사규칙이란 것이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이 통사규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자가 없이 그게 맞게끔 애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뭐 엄마와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2세까지 옹알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강화되어지고 내용어들을 어떻게 배치시키는 것이 적절한 소통이 되어지는지를 바로 엄마, 아빠,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소리 내는 것을 훈련하면서 즉 학습 구체적으로 강화에 의해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내용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소위 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배우게 되면은 완전한 우리가 문법이라 얘기할 수 있는 내용어와 기능어가 갖춰진 그러한 언어 발달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까다로워서 제가 많이 읽고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법 규칙의 출현. 아이들은 문법 규칙을 쉽게 획득한다. 이런 게 있고 기능어를 포함하는 완전한 문장을 산출하는 것은 이제 3세경 되면은 문장 산출하고 4, 5세 되면은 언어 획득 과정, 즉 언어 학습이 다 완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련되게 뭐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하려면은 따로 쓰고 읽기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소통을 위한 언어 획득 과정은 4, 5세에 다 완성된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 5세경이 전전두 피즐의 그러한 기능, 구체적으로 거울 유런이라는 기능과 관련해서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나를 인식하는 발달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하고도 이제 겹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언어 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애착과 기질입니다. 아까 애착 얘기할 때 뭐 안전 애착 얘기하면서 뭐 안전 애착이라는 것이 결국 정서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애착 영유아기
즉 태어나서 2살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때 이제 애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33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반갈로 3번에서 애착과 기질이라 나오는데 거기 그림 8-3 보시면 로렌츠와 새끼 오리들 해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로렌츠라는 사람 여러분 뭐 들어봤나요? 뭐 유명한 사람이어서 뭐 익히 알만한 사람들은 알 텐데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지금 새끼 오리들을 데리고 다녀요. 즉 로렌츠가 새끼 오리를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이 새끼 오리들이 알에서 부화할 때 바로 로렌츠가 그 부화 알을 깨고 나오는 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자 그래서 알이 낳는 게 태어난 건가? 어쨌든 부화하자마자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노출된 것이 로렌츠에 노출된 거예요. 로렌츠란 이 동물 행동학자, 이 할아버지, 이 아저씨한테 노출된 거예요. 뭐 이 새끼 오리들이 이 사람이 사람인지 뭐 남자인지 할아버지인지 뭐 로렌츠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어, 뭐 영아나 갓난아이들 신생아들도 뭐 엄마인지 그죠? 여자인지 내가 당신의 딸인지 아들인지 뭐 자기 입에 물린 것이 엄마 젖인지 뭐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자마자 어쨌든 노출된 거예요. 바로 우리 학습에서 배웠던 용어로 얘기하자면 경험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들이 평생 동안 이 로렌츠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각인이라 그래요. 임프린팅.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 방갈로 3번에서 애착과 기질 나오는데 자 거기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한 무리의 새끼 오리가 어느 나이든 남자의 뒤를 졸졸 쫓아가는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 8-30 8-3이군요. 3. 그 사람이 동물 행동학자인 콘라드 로렌츠다.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예요. 동물 행동학자인 그는 알에서 새로 부화한 새끼 오리나 그 위가 그것이 처음 접하게 되는 움직이는 대상, 그것이 인간이 되었던 장난감 자동차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생물이든 뭐 무생물이든 또는 실제 자기 어미든 관계없이 처음 노출된 그 대상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각인이라 붙였어요. 자, 지금 로렌츠는 행동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 새끼 오리나 거위가 실제 자연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부화해서 처음으로 노출되는 대상은 누굴 확률이 가장 높아요? 어미인 확률이 가장 높죠. 아니면은 뭐 애비가 되었든지 그죠? 어미인 확률이 가장 높죠. 바로 그 처음 노출되었던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마다 신생아가 얼굴 패턴에 대해서 그렇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적응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러한 행동, 즉 각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유전적 요소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되어서 이 녀석들에 있고 여기서는 교재에는 오리와 급이지만 이 외에도 연구된 다른 많은 동물들이 이런 각인이라 얘기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 각인이라고 이렇게 이 녀석들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각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임프린팅, 각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각인 설명 들었고요. 결정적 시기는 뭐냐면은 앞서 제 민감기, 오늘 첫 시간 시작할 때 민감기 센시티브 피리어드 얘기했죠. 센시티브 피리어드의 다른 말이 바로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예요. 그래서 같은 걸 지칭하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 또는 민감기 이렇게 불러요. 자, 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결정적 시기가 있어.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평생 쫄쫄쫄쫄 따라다닌 그것도 부화한 직후에 노출된 그 대상이지 바로 그러한 결정적 시기, 민감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는 노출된 대상에 그렇게 따라가는 행동이 안 나타나요. 자,
뭐 새끼오리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배우는 중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각인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지만 바로 이런 동물들에게서 보여지는 각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중에 지금 애착이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겠다 했는데 바로 애착 현상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즉 민감기가 있는 거죠. 자, 인간아기는 다른 책략을 사용하여 따라가는 대신 양육자가 자기 가까이 머물도록 한다. 자, 이제 우리 인간아기는 이 오리처럼 이렇게 따라가진 않죠. 그리고 이런 오리도 오리지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거의 몇 시간 내에 자기가 그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보여요. 물론 일정 기간 그죠? 부모 즉 어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근데 인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가지지 못하죠. 상당 기간 최소한 뭐 4, 5년 정도는 그죠?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당장에 뭐 병아리 같은 경우에도 부화해서 몇 시간만 지나면 엄마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모이를 먹어요. 어, 그러한 이제 진화상의 차이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엄마를 이 새끼오리처럼 따라가지 못하지만 여기서 뭐냐면은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야. 그걸 여기서 표현한 거야. 인간 아기는 다른 책략을 사용하는데 따라가는 대신 양육자가 자기 가까이 머물도록 한다는데 제가 물음표를 했어. 아이가 양육자가 머물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렇게 자각을 하고 아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엄마가 아빠가 내한테 머물도록 해야 되니까 내가 옹알이도 하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울고 배가 고프면 울어야지 해서 그렇게 울까요? 아니죠. 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본능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장전된 총알에 의해서 바로 양육자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육자는 아기를 가졌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체적으로 즉 생리적으로 호르몬도 그렇고 뇌도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양육해야 될 영유아가 없는 사람과는 다른 신체 상태와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자 그런 생물학적 조건 하에서 서로가 어떻게 하죠? 강화시키죠. 영아가 울음을 울면은 엄마가 무슨 일인가 해서 와서 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려주면은 아이는 어떻게 만족하겠죠. 그것도 뭐 여러분이나 저처럼 감정, 필링 수준에서 자각하는 그런 만족은 아니겠지만 우리만큼은 아니겠죠. 어쨌든 만족하겠죠. 그래 되면 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은 뭐 자기가 배가 고프거나 뭔가 불편할 때 울 거란 말이에요. 우는 행동이 어떻게 해요? 강화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엄마도 그죠? 아이가 울 때 자기가 어떤 조치를 해주니까 아이가 울음이 그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건대 아이가 만족하다고 여기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면은 그런 울음소리에 적절하게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배가 고파 우는구나라고 구별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겠죠. 바로 그 적절한 행동이 양육 행동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강화되어서 엄마랑 아기 사이에 그런 사회적인 적응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각인이라 표현한 이 새끼 오리들의 행동의 경우에도. 왜? 그렇게 선천적으로 장전된 총알에 의해서 후천적인 경험, 즉 조건화되어서 엄마를 따라가고 엄마들이 새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 녀석들의 유전자를 달리하면 종을 유지시키는데 적응적이니까 바로 그러한 결과로 생존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종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런 학습 과정이 부지불식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다른 책략을 사용한다.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식의 우리가 장전된 총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강화를 통해서 그러한 서로 간의 강화를 통해서 그런 양육 그리고 발달 그리고 적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현 그대로가 아니라는 뜻으로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 영화는 엄마,
1차 양육자가 주로 엄마겠죠. 아빠보다는 1차 양육자와 애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바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바로 이 애착이라는 것도 결국 뭐 강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서에 해당하는 애착이 형성되어지면 아까도 봤지만 총체적 발달이라 해서 그다음 세상을 탐지하고 그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인지적 발달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더 다음 내용은 이어서 애착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